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서 열기 전까지는 무엇을 집을지 알 수 없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초콜릿 상자에 다크 초콜릿이 있을지 아몬드 초콜릿이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지만요. 무엇이 집히든 결국은 모두 달콤한 초콜릿이죠. 가끔 씁쓸하고 딱딱할 때도 있지만요. 결국은 달콤한 매력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점점 커지고 있는 남성 미용 패션 시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가 달린 기계를 얼굴에 갖다 대면 미세한 진동으로 각질이 제거되는 이 진동 클렌저를 이용해 세수를 하는 남자. 스킨과 에센스, 로션, 크림, 아이크림 5단계로 이어지는 기초 화장 단계를 꼼꼼히 지키는 남자. 그리고 바지에 맞춰서 2, 3만 원대 양말을 고르고 한 달에 옷값은 30만 원 정도 쓰는 남자들. 요즘 이렇게 부쩍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자, 이른바 그루밍족이 증가하면서요. 이 남성 뷰티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보다 더 꼼꼼하게 외모를 관리하는 직장 남성들이 화장품과 패션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올 4월 네덜란드 가전회사 필립스는요.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이 남성용 진동 클렌저 비자퓨어 맨을 내놓았습니다. 이 필립스는요, 여성용 진동 클렌저도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용이 잘 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시장 반응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첫 달 판매량이 지난해 9월 나온 여성용 진동 클렌저 비자퓨어 때의 7배가 넘었다고 하네요. 여성복업계 부동의 1위 한섬조차 최근에는 이 남성 브랜드를 더 많이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한섬은요, 이 시스템 옴무 출시 이후 6년 만에 올 8월 고가 브랜드 랑방 스포츠를 내놓았는데요. 프랑스 브랜드 랑방과 손잡고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출시를 한 겁니다. 올 5월에는요, 또 국내 최초로 유명 구두 브랜드 지미추의 남성 라인을 선보였고요. 6월에는 스위스 브랜드 발리의 최고가 주문 제작 라인인 마이스크리블에 들여왔습니다. 올 9월에는죠, 이제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즐겨 입는 베스타프를 내놓는 등 최근 1년 동안 한섬이 들여온 수입 브랜드 대부분이 남녀 공용이거나 남성복 브랜드입니다. 한섬에서는요, 이 최근 3개월 동안 남성 고객 증가율이 34%로 여성의 3.4배에 달한다고 말했네요. SK네트워크스가 수입하는 클럽 모나코도요, 올 10월 홍콩과 런던에 이어 서울 가로수길에 세계 3번째 남성복 단독 매장인 맨즈샵을 열었습니다. 클럽 모나코 남성복 부문의 신장률은 무려 6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신장률이 높아서 이 본사에서 한국 고객의 체형과 취향에 맞춘 제품을 따로 내놓을 정도라고 합니다. 남성이 이 패션에 신경을 쓰면서 속옷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요, 연령대에 상관없이 편안한 트렁크형 팬티를 선호했다고 하면요, 요즘은 중년 남성도 딱 달라붙는 드로워즈 팬티를 선호한다는 거죠. 또 고가 브랜드도 남성 고객 잡기에 합창인데요. 이 신세계 본점은 6층에 럭셔리 남성관을 열고 고가 브랜드 100여 개를 집결했습니다. 또 성진 모피는요, 양복 위에 걸쳐도 어울리는 단정한 디자인의 남성용 모피를 이달 선보이기도 했죠. 겨울철에는요, 이 날씨가 건조해서 피부가 상하기 쉬운데요. 이에 남성도 스킨 로션뿐 아니라 보습제나 아이크림, 에센스 등 기능성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 화장품 업체도 마지막 남은 특수를 위해 잇따라 남성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죠. 최근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남성용 화장품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중동 지역에서도요, 남성 전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어 향후 아시아와 중동 지역은 남성용 제품의 출시와 그에 따른 성공 기회가 클 전망이라고 하네요. 최근에는 이 클렌징과 비비크림 등까지 남성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성 전용 제품의 확대로 이어져서요, 앞으로도 이 상표 출원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약 5년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과 스킨푸드 등 주요 화장품 기업 4곳의 남성 화장품 상표 출원 누적 건수는 총 61건이라고 합니다. 이는 2010년 2건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한 정도죠. 앞으로의 상표 출원 경쟁 역시 가열될 예정입니다.
이에 화장품 고객도요, 업계도 이 남성 고객에게 유난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남성 전용 온라인몰을 에브리맨이즈라는 이름으로 따로 열었는데요. 이 남성 화장품만 총 140개 품목을 팔고 피부 고민 상담과 자동차 패션 정보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40대 남성을 겨냥해 주름 개선에 미백 기능까지 더한 본인 마제스타도 내놓았죠. 헤라 온무는요, 남성용 시식크림을 최초로 출시했고 헤어 전문 브랜드 미장센은 21종의 제품으로 구성한 남성 전문 맨 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스킨과 로션으로만 구분됐던 남성용 화장품들도요, 이제는 에센스와 아이크림 등 기능성을 표방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능성 화장품의 성패 여부는 그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효능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어서 이 화장품 기업들에게는 연구개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의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인식, 이제는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관리를 좀 더 중요시하고 더 멋있어지길 바라는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루밍족을 위한 남성 뷰티 시장은요, 앞으로도 점점 커질 전망인데요. 이런 트렌드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튜링 테스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이 인공지능 분야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공지능을 가늠하는 기준인 튜링 테스트를 컴퓨터 프로그램 유진 구스트만이 65년 만에 처음으로 통과했기 때문이죠. 이에 영국 레딩대는요,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진정한 인공지능이 나타났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이 사람처럼 생각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말은요, 더 이상 컴퓨터 프로그램과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는 말이 되죠. 사람과 비슷한 인공지능이 나왔다는 소식은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들었다 놨습니다. 컴퓨터가 사람을 사칭해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하필 당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던 영화 그녀에 나오는 사만다나,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사람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떠들썩한 보도와 소문에 비해 실체는 좀 초라했죠. 유진 구스트만과 직접 채팅을 해본 이들은요, 한결같이 이 레딩대의 발표가 과장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요, 유진이 꼼수를 부려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꼬집기도 하는데요. 이 레이 커즈와일은 자신의 책에서 2029년께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AI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한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2012년 12월 구글에 합류해서 인공지능 연구에 힘쓰고 있죠. 레이 커즈와일은 이 유진과 나눈 대화를 블로그에 공개했는데요. 유진과의 대화 수준은 그냥 조금 똑똑한 챗봇 수준이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튜링 테스트는요, 이 20대기 수학사이자 이 암호 해독가인 앨런 튜링이 제시한 인공지능 판별법입니다. 앨런 튜링은 이 컴퓨터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음을 확인하려면 대화를 나눠보면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컴퓨터가 의식을 가진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 컴퓨터도 의식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앨런 튜링은 이런 포괄적인 논리만 제안했을 뿐 구체적인 실험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걸 결정하는 것은 후대 컴퓨터 과학자의 몫이 됐죠. 영국 레딩대는요, 나름대로 튜링 테스트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실험 대상에게 말을 걸어서 그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를 가리는 큰 그림은 앨런 튜링이 제시한 바와는 같은데요. 이 튜링 테스트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심판이 컴퓨터 2대가 설치된 방에 혼자 들어갑니다. 한쪽은 컴퓨터고 다른 한쪽은 사람이죠. 심판은 한 실험 대상과 5번씩 컴퓨터 채팅을 통해 대화합니다. 컴퓨터가 2대이니까 한 번에 모두 10번의 대화가
대화가 오가는 셈인 거죠. 실험 1회차는 5분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5분 안에 양쪽 컴퓨터를 통해 5번씩 채팅을 한 뒤 심판은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쪽이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레딩대 실험에는 심판 30명이 참가했는데요. 컴퓨터가 전체 심판진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속이고 사람으로 꼽히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달리 말해 인공지능을 지녔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유진은요, 이번 심판진 33%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10명이 유진이 사람보다 더 사람답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요, 이 유진을 만든 러시아 개발진의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유진 개발진은 이 유진이 우크라이나에 사는 13살 소년인 척 하도록 했는데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어린 소년이라는 캐릭터를 빌린 덕분에 대화가 어색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개발진들은 유진의 캐릭터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하네요. 유진은 2001년 태어났습니다. 만 나이로 13살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아이디어의 핵심은요, 유진이 무엇이든 다 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동시에 모든 걸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용납될 거란 겁니다. 즉 그들은 오랫동안 믿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캐릭터를 개발해낸 거죠. 레딩대 교수는요, 이번 튜링 테스트 과정이 제한되지 않았다면서 미리 정해둔 질문이나 주제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 엄격한 시험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유진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자신 있게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교수의 말을 전면으로 비판했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13살 소년이라는 설정 자체가 이미 효과적인 제약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또한 제한되지 않았다는 실험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5분씩 채팅을 하며 겨우 5개의 질문을 던져 컴퓨터와 사람을 구분해내는 절차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짧은 시간 동안이라면 어수룩한 심사위원들은 충분히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인지과학자들도요, 이 튜링 테스트 통과 소식이 딱히 신기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싸한 챗봇 이상으로 훌륭한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약간의 운과 우연이 필요할 거라며 유진을 비꼬기도 했죠. 사람처럼 생각할 줄 아는 진짜 인공지능이라면요, 종합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인터넷 서점이 내 구매 목록을 바탕으로 내 취향에 꼭 맞는 신간을 추천해주거나 애플의 시리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적어 보내주는 것,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 없이 혼자 도로를 달리는 구글 무인자동차, 이것들은요, 얼핏 보면 인공지능처럼 보이지만 진짜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모두 특정한 상황에서 주어진 일만 해낼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요, 21세기에 걸맞게 튜링 테스트를 판올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진짜 인공지능은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그 내용에 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처럼 정보를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야말로 인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9시 뉴스를 보고 왜 한국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지 답할 줄 알아야 하고, 개그 콘서트를 보고 여기가 웃음 포인트다 라고 짚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언제쯤 진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나타날까요? 이 레이 커즈와일이 주장한 대로 2029년일지, 아니면은 영화 그녀에서처럼 2025년이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기 존재를 자각하고 인간을 뛰어넘을지, 이 정확한 시기를 짚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제인지 모를 진짜 인공지능이 나타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 하나만은요,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이 직장인을 다룬 공감 광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VN의 드라마 미생이요, 직장인들 사이에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세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미생은 기업과 조직 구조를 아주 세밀하게 다루며 인격적인 모욕이나 상사의 말에 무조건 긍정해야 하는 예스맨들을 현실감 있게 그려서요, 보는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감 가는 직장 생활을 담은 이야기가요, 이제는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KBS ETV의 개그 콘서트의 레딧비나 TVN 코미디 빅리그의 리액션 스쿨 등은요, 이 직장인들의 애환을 개그와 노래로 풍자하거나 사회생활 속의 씁쓸한 처세술을 알려주면서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불황 속의 취업난 때문에 이 직장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 것이기도 하고요. 직장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이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반영한다는 광고에도 이 직장인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5초라는 짧은 공간 시간 속에서 이 직장인들 사이에 가장 많이 하는 빈말, 갑작스러운 회식 대처법 등 공감 가는 소소한 에피소드를 그려내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죠. 그렇다면 이 직장인을 다룬 광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현대자동차의 우리 사는 이야기 소셜 로고는요, 삶의 다양한 화두를 제시하고 세상의 작은 변화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SNS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첫 번째 편으로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빈말 1위, 밥 한 번 먹자를 주제로 제작됐는데요. 피노키오 대리가 동료, 회사 상사, 어머니에게까지 언제 밥 한 번 먹자고 할 때마다 피노키오처럼 피대리의 코가 길어지는 영상입니다. 이처럼 밥 한 번 먹기 힘든 현실이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다가가자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네요. 또 CJ제일제당의 이 헛개 컨디션 편은요, 싸과장 역을 맡은 가수 싸이가 갑작스러운 회식 소식으로 큰 혼란에 빠진 사무실 동료들에게 숙취해소 음료를 전달하는 영상으로 구성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식에 대한 부담과 다음날 숙취에 대한 걱정을 아주 코믹하게 그려냈죠. 또 SK텔레콤의 100년 편지 신입사원 편은요, 이 첫 출근한 신입사원이 20년 뒤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람은 변하면 안 된다, 늘 처음처럼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보내는 영상을 담았습니다. 이 광고는요, 신입사원은 물론이고 직장인들로 하여금 신입사원 시절을 떠올린다는 평을 받으며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네요. 또 진로 화이트의 맥주 얼류 화이트는요, 미생에 등장하는 오성식 차장의 얘기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20대에는 믿었다, 30대에 죽도록 발버둥 치면 40대에는 뭐라도 되어 있겠지라고 시작하는 이 카피는요, 하지만 여전히 치이고 깨지고 어깨만 무거워지고 조직에 짓눌리는 이 40대의 과장 차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힘든 직장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맥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선하지 않은 맥주는 직장인들을 배신하는 거라며 자사 컨셉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직장인들의 주 세대를 아우르는 카피를 통해서 직장인과 뗄 수 없는 맥주의 친숙함을 더 끌어올리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 브랜드의 광고 캠페인 네이버 스토리는요,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네이버 활용 팁을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버전의 네이버 스토리 중 검색편에서는요, 힘들게 사는 직장인, 특히 신입사원의 하루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회의하고 점심 메뉴를 정하고 야근에 회식에 상사를 위한 콜택신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직장인의 애환을 그대로 그려내며 공감을 얻고 있죠. 사실 집보다도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계실 테고요. 이렇게 드라마나 광고, 예능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직장 생활이 고단하다는 걸 의미하는 걸 겁니다. 일생 중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만큼 개인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공감하는 직장 분위기가 확산된다면요, 언젠가는 이 화기애애한 내용을 담은 직장인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섬의 2014년 3분기 실적에서 두드러졌던 점은요, 이 모든 브랜드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을 기록하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해 이 동사가 가진 브랜드 관리의 역량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수입 부문의 상품 매출 또한 기존 매장 확대 및 신규 브랜드 4개, 발리와 지미추, MM6, 더 쿠플스 런칭을 통해서요, 전년 동기 대비 55.1% 증가한 208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3분기 원가율의 증가에서 이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 하락했지만요, 이는 겨울 성수기를 앞둔 재고 확보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한섬의 2014년 4분기 매출액은요,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한 1,988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한 23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서요, 3분기에 이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 브랜드 중 타임과 랑반 컬렉션 및 이 수립 브랜드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는 최근 의류 소비 패턴에 가장 잘 맞는 컨템포러리군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수입 브랜드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이 신규로 런칭하는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요. 이 4분기가 성수기인 점을 고려해보면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수준에서 개선 가능해 보입니다. 양분화되는 의류 소비 트렌드에 따라 수입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2015년 1월 현대백화점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을 기점으로 그룹사 유통망을 이용한 재고 처리 채널 확보 또한 긍정적입니다. 향후 홈쇼핑 전용 브랜드를 런칭함에 따른 추가적인 시너지 또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상 지금까지 한섬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평온한 이미지의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자신의 기대치에 스스로가 못 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대나 가치관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이들, 굳이 세상과 엮이려고 애쓰지 않는 이들, 바로 예술가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요, 고고하고 이상적인 심상을 주는 예술적인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교과서에도 실려서요,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시인데요. 오늘의 시, 노천명 시인의 사슴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슴, 노천명.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에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고는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을 쳐다본다. 보통 목에 긴 짐승들, 기린이나 사슴, 학 같은 경우는요, 이 신기롭고 고고한 동물로 여겨지곤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도요, 도도한 사람들은 목을 굽히지 않고 바른 사제로 있죠.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픈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세상은 혼자 살아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누군가 정해놓은 룰, 누군가 정해놓은 길, 그것에 맞춰서 가다 보면요, 어느새 자신의 이상향은 잊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인은요, 외롭고 쓸쓸하더라도 목이 길어 슬플지언정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시로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이 노천명 시인은요, 매우 미인이었지만 평생을 혼자 고고하게 독신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나름의 꿋꿋함을 갖는 것, 그리고 자신의 고귀한 이상향을 잃지 않는 것, 시인 같은 예술가만들이 가미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 나의 중심과 방향을 잡아가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12월이 벌써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연말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한 해 정리하실 때 이 남은 시간들 잘 계획하셔서 알찬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